심사위원의 개인적 판단이나 인맥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최대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를 위해서 3가지 선결 조건을 제안한다. 첫째, 공모 준비에서 심사까지 전문가 운영위원 제도 도입과 심사위원의 높은 전문성 확보. 둘째, 건축계 내 사전 접촉 금지 등 자정운동을 위한 관행 타파. 셋째, 공모 시작 전과 제출 후 심사위원 공개 토론, 참여자 최후 변론 기회 부여. 이렇게 하면 심사 과정이 복잡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2~3시간 내에 심사를 끝내는 지금과 같은 단순한 심사에서는 심사위원이 작품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참가자가 공모에 쏟은 시간과 노력을 고려한다면 심사 과정은 지금보다 훨씬 신중한 과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생각하는 3가지가 어떤 것일까 해서 이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사협 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사협에서 공모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 있으니 그거에 위원장을 맡아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맡았어요. 맡아서 이제 첫 번째 회의를 또 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 발제할 때는 심사위원회 철학이 다른 거에 따라서 심사란 어차피 당선자 1, 2등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다반사죠.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심사위원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판단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전문가로서 양심 있게 판단한다면. 저는 그래서 심사위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그걸 먼저 썼고, 2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건축사 스스로가 사전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되는 자정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협회 가서 이제 위원회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 스스로 먼저 해야 끊어내야 될 것이 먼저겠더라고요. 건축사 내부의 사전 접촉 금지. 이게 실천이 되지 않으면 어디에도 지자체에도 어디에도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기가 어렵겠다. 우리 스스로 이 사슬을 끊자.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근데 너무나 끊기 어려운 거. 지방에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거. 사전 접촉 금지 쟤는 무슨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이런 식의.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는 사전에 설명하러 안 오면 쟤 건방져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거 심사위원 이름을 공표하는 거는 아니 가라는 얘기지 그거를 어떻게 안 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그런 조언을 저도 또 많이 받기도 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 사전 접촉 금지라는 게 유명무실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만 하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진짜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전 접촉을 해도 되는 건가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정말 너무나 앞서가는 일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맞아. 심사위원들이 우리 심사 갔을 때 서약서 사인을 하잖아요. 사전 접촉 금지. 사전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서약서를 합니다. 사인을 해요. 물론 누군가는 나한테 왔죠. 전화가. 요새는 그런 분위기 아니니까 이런 거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정말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전화 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일반화 됐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보다도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난 생각을 했는데요. 지방은 여전히 우리 옛날 한 10년 전 분위기 그대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이 제일 어렵겠다는 생각이 이제 좀 들어요. 사전 접촉 금지. 사인을 하는 만큼 책임을 질 수 있게 책임을 지워야 되는 장치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3번째가 정말 끝장 토론인 거죠. 전문가. 그러니까 운영위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운영위원은 전문가여야 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도 전문가여야 한다. 그냥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 중에 건축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심사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게 좀 그런 인식이 좀 확산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진지한 심사를 하자. 옛날에 저도 젊었을 때 정말 함부로 심사를 했다고 자성을 해요. 정말 내가 심사를 잘했나? 이게 갈수록 이 심사가 어렵구나라는 게 이제 나이 들면서 더 심사가 어렵다고 느끼는데요. 제출하는 사람의 그 절절한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심사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영동군에 세관협에서 운영한 거에 200이 넘게 접수하고 82개가 제출을 했대요. 당선된 팀은 참 좋겠지만 그 나머지는 얼마나 안 됐어요. 그 아픔이 이제야 저도 이제 너무나 마음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토론회가 돼야 되는데 사전에 시작할 때 토론하자. 이 프로젝트의 방향은 뭐고 나는 어떤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보겠다. 이런 토론을 하려면 그 사람이 당연히 작품도 나오기 전이니까 지침서를 잘 보고 올 거 아닙니까? 잘 보고 와야지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 심사위원이 저도 그렇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지침서를 열심히 안 읽고 오죠. 그래서 처음에 가서 공무원들이 설명해 주는 것 같고 시작할 때도 있어요. 그 사이에 막 항공사진으로 뭐 거기가 어딘지 뭐 무슨 맥락이 있는지는 이제 일단 보고 가는데 심사를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기 전에 심사 지침 읽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심사할지 서로 얘기하고 제출 후 토론에 의해서 심사하고 토론이 끝났을 때 5개 작품 남았 2차 심사에서 그 5개 작품 낸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심사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심사자와 참여자의 동등한 관계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자. 그래서 좀 더 진지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속 시원하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맡으라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놀랍게도 이승환이 있어요. 박현진도 있고 그리고 우대성도 있고 웬일이야 이게. 또 누구 이기옥 소장님도 있고 만군이 그리고 이제 세관협이 아니란다. 사협 사람들이 반 있어요. 그 숫자만큼 반. 역시 대화를 해보니까 결이 너무 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3가지 얘기를 또 거기서 하면서 우선 올해의 사전 접촉 금지 실천의 해로 만들자라고 선언을 하고 여기 오기 바로 전에 사협 편집장을 만났습니다. 사협 건축 사지 편집장. 1년 동안 우리가 건축사들끼리의 자정운동을 펼치자. 캠페인을 하자. 사전 접촉 금지 캠페인. 그래서 서울은 작동할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지방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선례가 없어요. 만약에 지방에서 그런 걸 주장을 한다면 왕따 되기가 십상이죠. 쟤는 뭐가 잘났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실천 이제 그걸 쭉 로드맵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 건축 사지에 이제 이 캠페인을 시작한다. 동참해 달라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이제 이 고리를 끊자. 우리끼리 자정하자.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박현진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를 하고 그리고 시도건축사회를 회장님들을 모아서 선언문에 동참하게끔 제가 독려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협 임원들부터 이제 실천 선언문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것까지 한 다음에 다음은 건축학회의 교수들한테 동참해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은 사전 접촉 금지의 해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박현진, 이승환
박정현 편집장 넷이서 모였는데 공정 공모를 위한 실천 과제를 얘기해 보자 그랬더니 끝도 없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거죠. 그 얘기를 다 하면 또 논지가 흐려지니까 올해는 무조건 그냥 사전 접촉 금지. 저부터도 실천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글쎄 그게 과연 지방에 가서까지 통할지는 참 어려운 과제다. 다 같이 어떻게 하면 이걸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심사위원들도 좀 바뀌고 있고 또 공정하게 하려는 심사위원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건축사의 이제 공정한 설계 공모를 하려는 심사위원이 나는 사전 접촉을 받았다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그 업체가 이제 실격이 되고, 근데 문제는 페널티가 실격 정도밖에 안 돼서 로비를 해서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실격되거나, 그러니까 설계 공모를 사전 접촉하고 로비를 하는 그런 회사들은 그게 그렇게 큰 페널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얼마 뒤에 현상 공모를 그 실격된 데서 또 당선이 된 거예요. 그 B업체가 다시 당선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공정한, 그러니까 그 사전 접촉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그 젊은 건축가는 되게 무기력하고 좀 약간 두렵기도 할 것 같아요. 왕따 당했다는 느낌도 받고. 그래서 저는 좀 페널티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건축사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5년간 현상 설계를 못 한다거나 10년간 못 한다거나 이렇게 강력한 그 페널티가 없으면 저는 이번에 내고 한 번 실격당하고 요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기준으로 사실 처벌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그 건축사협회 그 윤리 규정을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윤리 규정 29조가 그거에 대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사는 공정한 설계 공모에만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제 의무로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반하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그 처벌 조항이 쫙 있는데 최대 12개월까지 영업 정지가 가능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사협회는 없고, 사협회는 그 징계를 내려달라고 국토부에 요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능하냐 하면 사실 현재 사협회 구조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가 너무 많고, 그 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또 임원회의도 해야 되고 하여튼 등등의 과정이 있는데, 대개는 그 전에 이 안건이 기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협회는 그 협회 회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도 없고 이미 있는 거를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되는 문제인데, 제가 작년에 그 건축협의체라고 이제 그 건축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그 회의에서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막혔어요. 윤리위원회에서 막혀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되는 걸 보고 2단계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그 김용민 소장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그 공정 건축 설계 공모 추진위원회, 거기에 목표 중에 하나를, 물론 올해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접촉 금지 혹은 사전 접촉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그런 강력한 좀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거지만, 거기에 장기적인 목표로 방금 그런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 처벌 요청 대상이 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협회에서 그걸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윤리기구를 만들자기보다는 우리 위원회가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목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축사가 이제 심사위원들을 사전 접촉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접촉을 했을 때 심사위원이 우리가 이제 업자가 접촉을 했을 때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방식에 대한, 평가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비를 해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업체들마다 건축사들마다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요. 한 예로 보면은 각 대학마다 업체 건축사들의 명함을 받으면 그것이 사회봉사 점수로 올라가거든요. 교수님들은. 그러니까 명함을 받는 걸 받아야 되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점수를 받기 때문에 명함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학칙에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건축사가 사전에 접촉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심사위원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양립의 두 가지의 성격이 같이 논의되고 돼야 되지 무조건 접촉하면 벌을 주고 징계를 한다 이런 논지로 가게 되면 도리어 반대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조율해서 대안을 가지고 방식을 이야기에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자질의 문제도 또 있거든요. 뭐냐면 오직 이제 설계를 안 해보신 분이 심사를 들어와서 엉뚱한 이야기들 들어가고 위원장 되시는 분이 그냥 완력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지 이런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에 대한 자질의 문제도 꾸준히 나오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다수가 심사는 어떻게 보면 다수 의견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근데 다수가 오염이 되면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곰곰이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심사위원 평가위원회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뭐냐면 심사가 끝나면은 한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그 공모전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아마도 평가위원회는 여러 개 공모전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를 가지고 점수제나 평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떠한 교수는 어떠한 편파적인 심사를 했다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그 부분을 재척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재척을 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심사위원을 하시는 분도 명예가 있잖아요. 자존심.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점점점 공정한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심사할 때 방식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은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심사위원들이 저도 심사할 때 급하니까 현장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도봉구에서 제가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도봉구에서는 아침 일찍 오게 하더라고요. 갔더니 아침에 먼저 현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사이트를 보게 하더라고요. 보고 상황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을 이제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들이 토론을 했어요. 여기는 어떻고 저떻고 주차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네. 딱 보니 이건 주차가 안 되겠네. 보행은 이쪽 가야 되겠네. 원론적인 간단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본격지 심사를 하는데 무조건 디자인이 우수한 걸 찾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면서 제대로 된 설계안을 뽑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식이 됐어요. 그런 방식이 된다면 현장 조사를 심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각자 알아서 가라 할 수는 없고 당일날 좀 시간을 하려 하더라도 당일에 와서 지자체에서 현장을 한번 가보고 사이트를 보고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대로 설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심사의 방식인데 지금의 방식은 뭐냐면 점수제를 하든가 투표제를 합니다. 그리고 혼합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우스운 사례를 얘기하면은 자산관리공사에 심사를 딱 갔어요. 코로나 시기 때였는데 딱 갔더니 위원장님은 이제 자산관리공사의 이제 부장님이신가 그분이셨고 나머지는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뭐 각각 전국적으로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버뜩 손을 들었죠. 우리 안에 대해서 토론을 먼저 합시다 라고 손을 딱 드니까 옆에 있는 교수님이 하실 말이 무슨 썰이고 이러더니 무슨 썰이고 다들 하나씩 들고 왔잖아 마음속에
토론 무의미하다 이런 거예요. 각자 생각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서로 한마디도 서로 안 하고 했는데 그냥 이야기를 점수로 그냥 했어요.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고 서로 이제 자기 주관에 따라서 하셨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우선은 이제 1단계, 2단계 이제 투표제로 해가지고 끝까지 오잖아요. 결성전까지 오면은 요즘도 많이 하고 있지만 한 개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2개나 3개를 뽑게 해서 1, 2, 3당을 고르는데 3개 정도를 뽑고 다수를 뽑고 그러려면은 동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1등, 2등이. 그럴 경우에는 계속 한 번 더 투표제를 하되 더 똑같이 등수가 똑같다면은 그때는 이제 점수제로 해서 점수에 따라가지고 뽑는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방식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다방면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심사위원회 사례비가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40만 원, 30만 원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열정으로, 심사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바쁜 일에 이제 치다 보면 당일날 급하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 사례비가 뭐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플러스 거기에 뭐 어떤 기술료라든가 뭐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동시에 심사위원회 책임도 같이 이제 사례비가 올라가면 책임을 더 지울 수 있는 명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위한 이제 마지막 이제 필터링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지금 김정민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심사위원 평가위원회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척 신청서가 있긴 한데 사실상 잘 제출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척 신청서는 정말 저 심사위원회 예를 들어서 저 심사위원이 편파적인 심사를 해요. 하는데 심적인 거밖에 없는 거죠. 물증이 없는 거예요. 뭐 저 심사위원은 돈을 많이 받는다더라 라는 부분에 대한 제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제척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척 신청서에 대한 뭔가 높이를 좀 낮춰서 제척 신청서를 뭔가 좀 심사 편파에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제척 신청서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심사위원인데 제척 신청을 뭐 여러 건 받았어.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심사위원 평가위원회에 대한 부분으로 회고돼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이건 설계자에 대한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물론 현상 공모를 정말 이제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현상 공모를 많이 당선을 시키겠죠. 시키는데 문제는 그 현상 공모를 정말 정말 무작위로 이제 영업을 해서 무작위로 이제 많이 수주를 해놓으면 사실 그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다 외주를 주거든요. 외주를 주는 프로젝트들을 제가 이제 준공작들 보러 가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외주 준 프로젝트들 보면 티가 나거든요. 그런 난간 디테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옛날 디테일들을 써서 정말 막 비싼 난간을 설치해 놓고 뭐 공간은 허접하고 막 그런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설계 공모 이제 당선이 돼서 그 건물이 준공이 될 때 설계자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참여자하고 그러니까 심사위원, 설계자, 모두가 다 같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거미줄처럼 엮어놓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분명하게 이게 정해서 가야지 늘상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된 거죠. 심사위원비 작다.
따라가야 하는 얘기지만 심사위원을 평가하고 또 설계자가 평가받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 윤리위원회 얘기도 했잖아요. 그 사협에 들어가서 사협 이사를 해서 이사회에 참여를 해보니 우리가 사협에서 만약 윤리위원회에 이제 이 사람 뭐를 주라고 국토부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국토부는 그 행위를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잘못하면 사협이 송사에 그 사람들이 사협을 대상으로 소송을 건대요. 증거가 있냐. 그러면은 사협은 1년이면 수십 건의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냐. 회원비로, 회비로 그 송사, 변호사비를 댈 수가 없다. 그래서 사협은 절대로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더라고. 윤리위원회는 결정해서 국토부에 올리기만 하는 거지. 그러면 국토부가 그거를 패스해버리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국토부한테 우리가 정신 차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실효성 있는 결정은 그런 판단은 국토부 아니면 안 되고 근데 국토부가 그 평가에 나설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들었어요. 조달청에서 조달청 심사위원 평가 뭐 한 사람은 한다면서요. 뭐 평가 늦는 게 있나 봐. 늦는데 근데 그게 실효성이 없잖아. 알려지지도 않고 바깥에. 서울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말고 좀 우리 공공건축가 제도 생기기 전에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은 가급적 피해요. 우리도 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다 아름아름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핵심적으로 우리가 건축계가 병들어 있는 게 뭐냐. 거기에 먼저 집중해서 그걸 깨부시자라는 생각이 이제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건 알고 있죠. 심사위원회 전문성.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총괄건축과 운영위원회가 있는 지자체는 심사가 그래도 낮잖아요. 다 그런데 몰리잖아, 우리 건축가들이. 현상설계. 그러니까는 전문가 운영위원과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 주장을 해야죠. 지자체에 주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전 접촉 금지다. 우리가 인식을 바꾸자. 옛날에 교통경찰이 잡으면 의뢰 이렇게 10,000원 끼워갖고 이렇게 줬던 것처럼 지금 그런 식 아니에요. 옛날에 허가 내려고 하면 도면에다 돈 껴서 줬던 것처럼 지금은 의뢰 사전 접촉한다면 무조건 돈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돈 갖다 주는 로비를 하는 데는 있고 사전 접촉은 좀 약한 의미로 전화하고 가서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해도 된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건 문제가 뭐가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그보다 당연시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심사위원이 지금 공표되는 이 시점에도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공표를 한 거는 공정하게 가려고 하는 건데 아니 가서 사전에 접촉하라고 심사위원을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심사위원 공표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LH는 심사가 경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LH는 20억 넘으면 심사위원 공표하지 않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게 국토부에서는 10억 넘으면 공표하지 않는 걸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 심사위원 공표 안 하는 현상으로 가고 싶으세요? 심사위원 공표 안 하고 그냥 깜깜이로? 그렇게 우리가 요번에 공정공모위원회를 처음 여니까 사협 회원 중에 한 분이 오신 분께서 그 위원회 분께서 왜 심사위원을 공표해서 이 난리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공표하지 말아야죠. 그러더라고요. 공표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만 더. 그래서 내가 공표하지 않는 시절에는 누구만 알았죠. 아는 사람만 알았어요. 아는 사람 알고 돈은 공무원이 먹었어요. 지금은 공표를 하니까 누가 먹어요? 교수가 먹어요. 심사위원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패가 더 넓어진 거죠. 요새는 공무원은 먹을 수가 없지 뭐. 다 공표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갖다 주지 말자. 우리는 깨끗하게 살자. 이 수준이 아니라 사전 접촉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가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사전 접촉 시도조차 하지 마. 전화조차 걸지 말자.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게 어디에서 촉발됐냐면 서울대학교 문화관 현상 공모에서 이민아 소장이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있다 해갖고 신고해갖고 그 사람이 탈락됐어요. 야, 우리가 다 그랬지. 야, 이민아 세다. 야, 어떻게 그거를 다 동문인데 어떻게 그걸 신고를 해서 탈락을 시키냐. 그랬는데 이제 그게 또 한 2, 3년 지나니까 그래. 이제 전화도 걸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보편화되도록 우리가 지방까지 그렇게 해볼 수 없겠느냐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김용리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제 지인이 이제 뭐 땅을 사는데 그 부동산에서 안 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샀어요. 근데 이제 등기가 안 난 땅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부동산에서 사면 그건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변호사 사무실은 그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그 변호사가 허위로 이렇게 하게 하면은 결국은 그 지역 징계위원회가 굉장히 세대요. 결국은 또 법 쪽의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누가 그거를 결정하느냐 그건데 자체 징계가 변호사는 세기 때문에 그걸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등기가 안 난 땅이라도 등기가 나는 조건으로 이렇게 파는 이렇게 각서를 쓰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뭐 저도 교수로서 보기에는 교수들이 심사하다가 이제 건축사들이 와서 심사하니까 좀 저는 그냥 뭐 또 제 의견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공이 이제 건축사에 던져진 거죠. 많이 던져진 건데 결국은 저희가 의무 가입 기준 이것도 만든 게 결국은 다 가입해서 다 깔끔하게 가자 그런 거기 때문에 국토부 지금 과제는 이제 국토부가 결정한다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사협에서 돈을 써서 그 변호사비를 대든지 해서 자체 징계위원회가 세지는 게 맞고요. 영국 같은 데도 결국은 다 협회에서 결정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협회에서도 뭐 예전에 함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누가 한번 A 클라이언트가 뭐 Z 건축가에 왔으면 그 클라이언트는 뭐 다시 또 이제 딴 건축사한테 갈 때 뭐 갔다 왔다는 걸 얘기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그런 자체 윤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함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런 유니온이 만들어지면 유니온에서 결국은 그런 자체 정화 노력이 돼야 아까 말씀하신 뭐 학회도 다시 반응을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학회를 좀 알지만 학회는 뭐 학교 회장도 계속 서울대, 한양대, 홍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이번에 이제 저희 학교 교수가 됐는데 뭐 어떻게 보면 연합군들의 승리였어요. 뭐 중대, 뭐 고대, 연대, 뭐 국민대 뭐 다 합쳐가지고 그 표가 돼가지고 우리 중대 교수님 회장이 됐어요. 이제 이게 되니까 또 이제 다음번에도 그 연합군에서 또 딴 대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학회라는 데는 이제 징계 체제가 없어 그러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게 협회면 뭔가 이제 그런 징계까지 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이제 사전 접촉이 저희 국민정서에 안 맞는데 저도 이제 문화관 사건 그 이후로 이제 좀 저도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행정 처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행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협회나 이런 데는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단체에 대한 최종적인 이제 징계권은 행정부처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변협 같은 경우에는 변협 내에 이제 그 질서가 기강이 딱 서 있어서 변협에서 징계를 먹으면 뭐 법무부가 그대로 그냥 그 인용을 해버립니다. 안 따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뭔가 우리도 이제 신뢰를 구축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심사위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가 불가합니다.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제 이제 폐기가 된 법률 중에 이제 공공건축 특별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을 만들 때에 이제 그 심사위원회 자격 이런 거를 이제 법률화 시켰어요. 지금은 그게 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행정부의 이제 훈령이나 고시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려면 이제 법률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근적 특별법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넣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넣으면 벌칙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소위 말해서 처벌이 가능한 이런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폐기가 되는 바람에 과연 이게 22대 국회에서 공공근적 특별법을 재발의가 가능할까? 뭐 이런 게 좀 심각하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아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제가 이제 아이디어는 그렇다면 이것을 공공근적 특별법을 만드는 것들이 좀 힘들다면, 건축사법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 건축사의 업무 중에 특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상 공모라는 특성이 있더라.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면 이게 이제 건축사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건축사법에 만약에 이 뭐 제5장 해서 설계 공모 이 내용이 딱 들어가면 상당히 이렇게 질서 있게 딱 이렇게 법률적 요건을 갖춰서 너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재작년에 사회에서 이제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이제 건축사법 전부 개정에 이제 이렇게 기본 틀 뭐 이런 정도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때 뭐 행정사도 참여시키고 변호사도 참여시키고 건축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를 좀 더 강력하게 밀고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슬로건으로 가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앞으로 가더라도 이제 뒤에서 따라서 가줘야 되는 것이 이걸 제도화시키고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건축사들은 법을 잘 지키는 훈련이 내재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라 그 틀을 잘 만들어 놓으면 되게 효과적일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에서 건축사법 전부 개정은 조금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과제가 있어요. 뭐 이제 시험 제도도 개편돼야 되고요. 사실은 건축학 인정 학제의 시스템도 건축사법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이제는 예전에는 그 교수님들이 다 그냥 알아서들 했는데 이제는 우리 건축사들도 같이 고민해서 우리 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특히 이제 협회에서도 그걸 이제 더 관심을 갖고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자꾸 우리가 변호사랑 이렇게 비교를 좀 하고 그러는데 변호사는 이제 공익의 의무가 변호사법에 주어져 있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변호사로서는. 우리는 아직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들은 지네들은 뭐 상인이 아니다. 장사치가 아니다. 아예 딱 써 있어요. 예, 변호사의 지위가 법률적으로 딱 정의가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도 일반 상법상 법인을 안 만들고 이제 변호사법에 의한 이제 법무법인을 만들고 뭐 이렇게 가오를 이렇게 잡아서 질서를 딱 하니까 뭐 하여튼 우리도 그런 걸 좀 벤치마킹 해가면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는 많이 좋아진 거 아닌가. 이제 드디어 어쨌든 의무가입이 됐고 그러면 그거에 해서 환골탈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심사위원이 공개를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건축사마다 그 공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라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누가 심사위원인지도 모르는데 작품을 내고 싶니? 라는 게 보통 이제 저희처럼 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개를 한 저 사람을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을 직접 몰라. 그렇지만 그 사람이 무슨 작업을 했고 저희가 왜 현상 공모를 준비를 하면 심사위원 스터디를 하잖아요. 그 심사위원 스터디를 저희가 하는 스터디는 이 사람이 누가 할까, 어디 출신일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건축적인 철학을 갖고 있고 그게 교수면 어떠한 책을 냈고 어떠한 의견을 뭐 칼럼을 썼고 저희가 스터디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름을 안 낸 거기에 내고 싶으시냐고 내 작품을 심사를 받는데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전 선생은 아니까 그러겠지. 근데 저도 몰라요. 제가 아는 건 똑같이 심사위원 스터디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건축사들의 생각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오픈이 됐다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제가 현상을 하면서 늘 심사위원을 만나는 유명한 분과 현상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은 제가 만들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안을 안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심사위원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게 엄청난 에너지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났어. 제출이 됐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찾으러 다니시는데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에너지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나만 안 했을까봐 하고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는 전화를 받으면 전화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선수를 뛰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전화하셨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은 저를 모르니까 전화한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지만 아주 공정하게 뽑을 거고 하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래도 뭐 이러면 저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거 신고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나도 심사위원을 안 찾아가고 싶고 이게 공정하다고 하면 그 에너지를 누가 드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판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판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는 게 보이면 왜 심사위원이 괜찮다고 하면 뭐 80명, 100명이 왜 지원을 하겠어요.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이게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너무나 에너지 소모도 지금 많으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사실 조금씩 더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무도 안 보러 가고 서로 만나지 않고 하는 것들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또 하나, 심사할 때, 많은 사람이 저도 심사할 때 경험이 죄송한데, 여기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교수진들하고 건축가들하고 대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심사에 관해서. 왜냐하면, 왜 토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백발백중 교수님들이세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근데 우리 같은 경우 토론을 해서 내가 못 본 거, 아니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 나 공부하고 와서 난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론을 하면서 사실 이 프로젝트가 내 개인적인 기호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이 사이트에 가야 되는 그 방향성을 같이 잡으려고 사실은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이제 심사위원 분들 중에 제가 심사했던 경험이에요. 토론을 하면 의견이 센 사람 의견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시면 심사장에 오시지 말으셨어야죠. 그 정도의 내가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얘기를 들어서 그게 정말 그렇군요 해서 토론을 하는 거와 저 사람이 강하게 얘기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민거나 이 안을 미니까 되는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됐다라는 그 의미를 해석의 시선이 다른 거죠. 내가 심사를 받는 거가. 저는 공개되지 않은 심사를 예전에 해봤더니 제가 그때 한양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심사위원 분이 한양대 분이 이제 아직도 기억나요. 나중에 보니까 한동수 교수님이 들어가신 거. 저는 심사위원을 모르는데 하고 나서 전 떨어졌는데 근데 한동수 선생님이 구조 파트로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전공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옛날에는 구조, 계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에서 뭘 하면 뭐 미술관이면 뭐 또 전시, 뭐 미술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파트에 그렇게 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경험 이후로는 심사위원이 오픈되지 않은 그거는 절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물며 그분이 심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분의 전공하고 상관없는 파트로 그 심사에 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공개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건축사끼리도의 그 차이,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공유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수님들과 건축사들이 그 심사를 하시는 주로 분들이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편에서는 심사위원 공개하지 말자는 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서울은 적어도. 우리가 심사위원 공표가 되면 한번 클릭해서 그 사람 찾아보죠. 이 사람 작품 잘하네? 그럼 심사도 잘하겠다. 이런 느낌 같잖아요, 다. 뭐 그건 다 같은 얘기고. 그래서 이제 지역 건축사회랑 만나서 이제 문제를 푼다. 교수님들은 어려워요. 누굴 만날 거예요? 교수님들 똑똑한 교수님들 요새는 안 봐. 아주 괜찮은 사람들 안 봐요. 근데 지역의 교수님들이 문제죠. 그분들을 어떻게 만나겠어? 당신 이렇게 잘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건축계 전반의 자정운동이 그쪽으로 그냥 또 스며들게 해야 될 거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제가 1년을 사전 접촉 금지 캠페인을 하자는 거예요. 일단 캠페인부터. 그 다음에는 이거 정말 우리 하면 안 되는 거네. 서약서 보니까 서약서도 실천해야 되겠다. 또 윤리 규정도 우리가 실천해야겠다라는 분명히 이미 다 있는 것들이 사문화된 거, 유명무실화된 거를 실천하자. 그거를 깨우자는 거죠. 신문을 통해서, 건축사 신문을 통해서. 그게 이제 1년 동안 해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사 선생님들 토론 제대로 하자. 뭐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는 또 다른 움직임이고, 좋은 거는 긍정적인 거는 국토부에서 지금 현상 공모 절차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전부 공무원들이 지방 공무원들은 그걸 봐요. 거기에 유튜브로 공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토론 과정을. 그래서 요새 지방에도 많이 유튜브로 공개해요. 그거를 지금 다시 새로 만들기 위해서 발주를 한대요. 세건협이 돼도 좋고, 사협이 돼도 좋고, 가협이 뭐 그렇고, 지금 부동산원에서 일단 1차는 부동산에서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 때 우리가 들어가서 운영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된다. 운영위원회는 이 분야의 전문가여야 된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와 그 발주처가 함께 심사위원을 정한다. 심사위원은 이 분야의 설계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기존 우리가 다 같이 갖고 있는 거를 일단 거기에 박자고.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그건 또 전국이 굴러가니까 우리 힘으로 해야 될 거는 자정운동이다.